어떤 기억은 너무 또렷해서 잊고 싶어도 잊히질 않죠. 어떤 기억은 또 꼭 기억해야 하는데도 마치 누군가 지워버린 것처럼 말끔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기억을 잃은 한 아이와 그 아이의 기억 속에서 묻혀있던 10년 전의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실종이 된 지 10년 만에 돌아왔고 말없이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단 하나의 문장은 사건의 전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집엔 또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2014년 8월 3일 오후 4시 27분 작은 마을의 한적한 골목에서 8살짜리 소년 하나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평범한 여름 오후였어요. 선풍기 바람에 땀이 마르고 아이들은 동네 공터에서 물총을 쏘며 놀던 그런 날이었죠. 그 소년의 이름은 서준이었어요. 어른들 말로는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조금 이상한 애로 통했다고 합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놀거나 누구랑도 잘 어울리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종 전날엔 웬일인지 옆집 형이랑 같이 있었던 게 목격이 됐어요. 그 형은 고등학생이었고 말수가 적고 늘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은 둘이 함께 있는 걸 거의 처음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서준은 그렇게 그 형의 집 방향으로 걸어 들어간 뒤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 2024년 8월 3일 같은 시간 지역 경찰서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아이가 우리 집 앞에 앉아 있어요. 8살 같아 보이는데 몸은 어른인데 말투가 이상해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청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맨발. 하지만 얼굴을 본 순간 경찰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역시나 DNA가 일치했어요. 그 아이 서준이었어요. 그대로 나이만 먹은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의사도 경찰도 가족도 그에게 수십 번을 물었어요.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서준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못한 척 했을 수도 있죠. 단 한 가지 말한 게 있어요. 그 집에는 저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라고요. 서준이 입을 열고 처음으로 한 말.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그 말은 처음에 경찰은 믿지 않았어요. 10년 전 그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종결이 됐었고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 같다는 정황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준이 말한 그 집, 즉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어간 옆집 형의 집에 다시 조사 대상이 된 거예요. 문제는 그 형이 사건 직후 얼마 안 가서 자살을 했다는 거죠. 경찰은 단순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고 판단을 해요. 당시엔 서준 실종과 연결된 단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죠. 서준은 묘하게 정확한 장소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형방 옆에 창고 같은 문이 있었고요.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 아래에는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그 말에 경찰은 그 집을 다시 조사하게 돼요. 현재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방 구조는 거의 그대로였죠. 그리고 진짜로 북박이장 뒤에 막힌 벽이 하나 있었어요. 철거 작업 끝에 드러난 작은 공간. 그곳에서 나온 건 아이의 신발 한 짝과 초라한 이불, 그리고 부서진 작은 인형 하나. 그 형의 이름은 진우였어요. 당시 17살이었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학교에선 심각한 괴롭힘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방에서 발견된 옛날 일기장.
나는 그 애가 싫지 않아. 오히려 조용해서 좋아. 내 말도 잘 듣고 잘 따라와.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그 애랑 있으면 외롭지 않아. 근데 가끔 다른 애가 보여. 서준이 아닌 그냥 또 다른 애. 그 애는 웃지도 않고 날 쳐다보기만 해. 그 일기는 진우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쓰던 거였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심한 고립과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환각을 경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서준이 말한 또 다른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집 어딘가에 다른 누군가 있었던 걸까요? 서준은 병원에 입원한 채로 심리치료를 받았는데요. 말을 아끼던 그가 어느 날 하얀 벽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요. 형은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그 애가 더 무서웠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애가 누구니? 그러자 서준은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말했어요. 항상 그 방에 있었던 애요. 저랑 눈이 마주치면 웃었어요. 근데 형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상상이 섞인 건지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서준은 그 집에서 단순히 갇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었죠. 경찰은 진우의 방을 다시 조사를 했어요. 불박이장이 있었던 자리를 좀 더 깊이 파보자 진짜 이상한 게 나왔어요. 옛날 캠코더? 테이프는 3개였고 시간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테이프 속엔 서준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낮은 천장, 낡은 벽지. 그 아이가 있었던 건 분명 비정상적인 공간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영상이 아니었어요. 3번째 테이프. 카메라는 어둠 속을 비추고 있었고 어린 서준은 한쪽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어린 또 다른 아이.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고 서 있었죠. 누군가 말했어요. 야, 거기 서 있지 마. 무섭잖아. 목소리는 진우였지만 그는 2번째 아이가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행동했어요. 서준,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얘요, 여기 옆에 있는 애. 문제는 서준이 말한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기록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종 신고도 없었고 DNA도 나오지 않았고 그 어떤 자료에도 그 아이는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서준은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 애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꾸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어요. 형이 오면 얼른 숨어 했어요. 형은 그 애를 보면 안 됐거든요. 왜? 그 애는 형을 죽이려고 했어요. 경찰은 테이프 속 2번째 아이의 존재가 환각이 아니라 현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진우가 서준 외에 또 다른 아이를 감금했던 건 아닐까? 그 가설은 곧 충격적인 방향으로 이어졌죠. 진우의 아버지가 사건이 있었던 시기쯤 알 수 없는 출입 기록이 수차례 확인된 공장 건물이 있었고 그곳을 수색한 결과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서 아이의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치아와 유전자 분석 결과 국가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진 않았지만 그 말은 그 아이는 존재조차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정체는 아무도 몰랐고 신분도 없었고 실종이 되었다고 말해줄 사람조차 없었던 아이죠. 진우는 왜 그 아이를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그 존재를 부정하려 했을까요? 진우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애가 필요했지만 그 애는 날 지켜봤다.
서준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내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하진 않았죠. 의사는 서준이 트라우마로 인해 어떤 기억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준은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하듯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애는 지금도 문 밖에 서 있어요. 형이 보고 있었다면 모두 달라졌을 텐데.